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역대급 총선 사전투표율이 예상되면서 여야는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선거날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여러 가지 얘기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사전투표가 끝이 났는데 21대 사전투표율이 26.69%였는데 이미 넘어섰습니다. 투표율 집계 결과가 곧 나올 텐데 총선 기준으로는 역대급 사전투표율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이 예상이 되는 게 유권자들의 어떤 사전투표 선호 추세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이번 총선에 유독 이런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던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투표 역사상 사전투표가 처음 치러진 게 2014년입니다. 이제 딱 10년 정도 되면서 사전투표가 제도에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 사전투표 문화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또 하나는 양당 모두, 거대 정당 모두 사전투표에 적극 임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두 가지가 좀 시너지 효과를 낸 게 사전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로 연결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좀?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에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역대 이렇게 역동적인 지지율의 변화가 있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한동훈 효과 때문에 지지층이 한번 결집했었습니다. 민주당도 2주 전부터 부는 이 전국적인 심판론의 신드롬, 또 조국 신드롬 이런 걸로 최대 결집을 이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야 거대 양당이 최대 결집을 한 번씩 이룬 굉장히 이례적인 선거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저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은 뭐 넓게 보면 저는 바람 선거다. 특히 2주 전부터 정권 심판론의 이 드라마틱한 반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도층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렸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선 투표율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총선도 거의 대선에 준하는 정도의 관심도가 여야 모두가 또 중도층까지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 드라마틱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달리 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1대 일단 사전투표율이 26.69%였어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5시까지가 29.7%로 집계됐는데 물론 30% 당연히 넘겠죠. 이렇게 되면 뭐 대략 한 32%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 정당이 사전투표에 적극 임해줄 것을 지지자들에게 부탁드린 게 어느 정도 공헌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당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분의 사람들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조금 덜 신뢰하고 본투표에 임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254곳의 모든 후보자들이 사전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번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우리 정당이 승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오후 5시 기준의 화면이고 잠시 후에 이제 최종 투표율이 나올 텐데 박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4시에서 5시에 올라갈 때 1.6%가 이제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32%에 조금 모자라는 정도의 그런 이제 사전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저는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 사전투표율만 높은 거냐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투표율까지 끌어올릴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오전의 흐름들과 어제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는 투표율이 약 3~4% 정도 올랐어요. 그럼 지난번 투표율이 66점 몇 %였으니까 거의 68%까지는 최대한 오를 거다. 결국은 투표율의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과연 어디에 유리할 거냐? 예전에는 뭐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이 보수 정당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거리감이 있었는데 지난 대선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듯이 이게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어느 정당에 유리한 건 없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결국은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건 분명해요.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심판론의 바람이 불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거의 열의 9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여당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표율의 상승이 결국은 이제 야당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게 사실은 20대의 예상 투표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투표율 보면은 60, 70대는 항상 투표율이 높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40, 50대의 투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야권에게 좀 더 유리한 투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네,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야당에게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세요? 과거에 이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았을 때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선전했다는 것은 뭐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표가 승리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열세에 있을 경우에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당 지지자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투표장에 나가는 분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뉴타운 바람 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이루어진 선거에서 투표율이 46%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 민주당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있었는데 저희 정당은 이번엔 좀 그 경우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20대, 30대가 낮은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20대, 30대가 결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그렇게 긍정적인 그 여론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표율 상승은 20, 30대의 적극적인 투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당이 결코 불리할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조금 다른 해석을 내주셨는데 일단 사전투표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마무리는 된 상황이고요. 이미 오후 5시 기점으로 해도 역대 최고 총선 기준 사전투표율이 기록한 상황입니다. 좀 지역별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역별로 보면은 일단 뭐 오후 5시 기점으로 봤을 때 전북이나 전남, 호남권들이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했고 보수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대구 그리고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양상을 보였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보면은 뭐 그게 자당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특히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예전부터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반면에 대구 경북 지역은 사전 투표율이 낮았어요. 이거는 이제 좀 지역적인 성향이 좀 있고 지역 성향의 근거가 되는 게 이제 호남 민심 같은 경우에 유권자들은 이 경험적인 투표를 하는 거죠. 과거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소위 그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승리한 네. 경우가 많았다. 이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보여왔던 거고 반면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이게 이제 그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사전투표를 좀 약간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왔다. 다만 사전투표의 결과가 높다 그래가지고 꼭 민주당에 유리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난 대선의 결과도 그랬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역별로 차별은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사전투표의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다음 선거나 다다음 선거 가면 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거의 사전투표의 성향이 분산투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의 유불리는 결국 뭐 최종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사전투표 그 자체가 어느 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 선거의 특징이 뭐냐. 예를 들어 심판론이냐. 아니면 뭐 정책 선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투표율의 유불리는 나눌 수 있어도 이제는 뭐 그것이 높다고 해서 꼭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이번 총선 때는 국민의힘도 전면적으로 좀 나서서 사전 투표를 해야 한다 하긴 했습니다만 네. 관행적으로 늘 그랬듯이 좀 호남권이 높고 대구나 TK 지역은 낮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은 정치 고관여층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뭐 정평이 나 있죠. 그러니까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 같고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 특별한 뭐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계신 것 같은데 네. TK 지역 같은 경우엔 여전히 사전 선거에 대한 일말의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불신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수동 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선관위에 요구하고 관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사전 선거가 마무리됐으니까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은 본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자신들의 이 참정권을 가치 있는 참정권을 꼭 실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지역 세계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제주는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이 제주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네.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조금 더 유리한 추세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표를 찍는 게 정치적 효능감이 좀 낮아진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심리적으로요? 예, 뭔가 내가 표를 굳이 찍지 않아도 어떤 후보가 되고 어떤 후보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뭐 예측성이 좀 생기다 보니까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지 않은 게 아닌가 관심이 좀 싶은데, 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 그런데 그래도 뭐 적극적으로 투표 임하셔서 본투표에 많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야는 지금 그 전국 각지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갔는데 중앙 선관위가 투표소에 대파를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투표소 대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투표소에 일반적으로 그 자신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파를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저는 이 대파라는 것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투표소 내에서도 보이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불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파라는 것을 통해서 국정심판론에 대한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겠다는 것은 자신의 표심을 투표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선관위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법카 뭐 일제 샴푸 이런 거는 그럼 갖고 들어가도 되는 거냐라고 선관위에 반문을 했던 것처럼 이게 뭐 선관위가 정치적 메시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논란에 대파가 대해서. 예. 네, 대파가 흉기도 아니고 대파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선관위도 사실은 죄는 없어요. 질의하니까 대파를 일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방식인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질의하니까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정치 환경인 거죠. 네. 왜 대파가 정치의 논쟁의 중심에 섰는가? 대통령의 875원이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국민에게 불을 질렀고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로 지나갈 수 있었던 건데 모 후보가 한 뿌리에 875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논란이 더 커졌어요. 결국은 뭐 선관위가 뭐 저는 뭐 특별하게 선관위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대파가 정치의 중심에 선 부분들은 이 대통령에게 소위 지록 위마라고 그러죠. 문제가 있는 걸 문제 있다고 말 못하고 그거를 갖다가 방어하려고 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대파가 희화화가 된 거잖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에피소드긴 한데 뭐 어쨌든 국민의 의사 표현이 선거 투표장 안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거는 현재까지 법에 의해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선관위를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대파는 죄가 없는데 왜 정치에서는 대파가 죄가 됐을까? 국민들은 아마 떠올릴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결코 정권 심판론의 흐름에 뭐라 그럴까요? 정권 심판론에 일조하는 그런 여당으로서는 의문의 일패를 하게 된 그런 이슈 아닌가 싶어서 씁쓸하죠. 네, 사실 뭐 대파뿐만이 아니라 지금 총선 레이스 막판까지 후보들 발언이나 과거 했던 일들로 좀 네거티브 선거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바람 선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2주 전부터 불면서 이게 요지부동이에요. 어떤 이슈가 터져도 변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도층의 이제 표심을 흔들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중도층이 단기간에
뭐 누가 좋아서 야당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정권 심판론이. 그러다 보니까 저기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저런 사람 꼭 찍어야 됩니까? 이게 네거티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도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여권의 네거티브 전략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정권 심판론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여당은 야당 심판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국민은 심판론이라고 하는 저울에다가 누가 더 나쁜 놈인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이번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저울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차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죠. 네. 뭐 중도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이 막판에 이런 네거티브 공세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투표에 임할까요? 뭐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박 교수님은 정권 심판론이 지금 요지부동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우리 당이 판단하는 것은 민주당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도덕적, 사법적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문석 후보라든가 김준혁 후보, 공영훈 후보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친명횡재, 비명횡사의 특혜를 받고 이번에 공천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 친명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관대한 검증 기준을 통과하고 후보가 된 분들인데 이렇게 문제가 됐다면 사실 초박빙 지역에서 고전하는 후보들을 고려해서라도 잘라버려야겠지만 뭐 친명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이 리스크들이 전체적인 그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내로남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미지를 계속 확산시키면서 민주당의 이번 선거에 대한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 프레임이 일정 부분 균열이 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박빙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선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최종 투표율이 속보로 또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사전 투표 최종 투표율은 31.28% 역대 총선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국민의힘은 뭐 최근 민주당 후보를 난타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김준혁 후보를 여성 혐오 확신범이라 비판했고 양문석 후보는 아파트 매매 신용 꼼수로 역시 비판을 했습니다. 판세에 영향이 없다. 뭐 민주당은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 어떤 전략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그런 이중적 잣대로 국민들을 기만해왔던 정당이고 이 소속 정당의 후보들을 보니까 한 명 한 명 그 내로남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후보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후보들의 진면목을 유권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신다면 단순한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이번 선거는 지역에서 이 해당 지역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여야 하는데 정권 심판론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그 검증이 부족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중도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내가 민주당 이런 도덕적,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후보들을 뽑을 수는 없다라는 표심을 자극하는 게 가장 최고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뭐 저도 전략에 대해서? 비슷한 네. 얘기입니다. 심판론의 바람 속에 여야 할 것 없이 논란이 되는 후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논란이 되는 후보에게 죄가 있다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네.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국민이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의 뭐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나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국민의 따끔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내로남불은 똑같다. 지금 문제가 되는 후보가 이들만 있느냐. 국민의힘에도 현재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사람이 버젓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출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에 크게 상처를 줬던 댓글 공작에서 유죄를 받았던 사람이 버젓이 후보로 뛰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야당의 후보에 대해서만 물러나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내로남불 아니고 뭡니까? 또 여혐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소위 이대남의 표를 얻기 위해서 여가부 폐지를 갖다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혐, 그다음에 소위 이대녀 갈라치기를 했던 선거 전략, 이 부분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고 민주당 후보를 따끔하게 비판한다면 저는 민주당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뭐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씁쓸함이 드는 거죠. 네, 사실 뭐 민주당에 좀 논란이 됐던 양문석 후보나 김준혁 후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공천 취소하라까지 말도 나오는데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국민 심판을 기다리자 현실적으로 공천 취소는 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뭐 양당 모두 동일하겠지만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취소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결국 뭐 투표에 맡기자 이런 의미인 건가요? 그래서 명확하게 불법의 정황이 누가 보더라도 뚜렷하고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저는 뭐 아무리 선거가 하루 전날이라도 사퇴할 건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뭐 본인이 이제 소위 그 유무죄를 나누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또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성에 대한 또는 성에 대한 이런 이제 소위 그 막말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법을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선거가 4일 남은 입장에서 만약에 이 두 후보를 사퇴시킨다면 서로 그럼 너도 사퇴해라, 너도 사퇴해라. 이 얘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이미 좀 늦은 상황 아니냐. 결국은 국민이 누가 더 죄가 많은지, 누가 네. 더 차악인지를 선택하는 걸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한 뒤에 부산대 병원 권역 외상센터를 방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여기가 그 올해 초에 그 부산을 찾았다가 습격당한 이재명 대표가 이송됐던 곳인데 민주당에서는 비극적 정치 테러를 소환해 선거에 개입한 반칙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또 민주당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데 대통령 행보를 갖고 국정조사를 할 만한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가 굉장히 오만한 거죠. 또 하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한 것은 부산 일정 중에 최근에 이제 의정 갈등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의료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 정쟁을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역대 대통령 중에 관외를 벗어나서 지역에서 사전 투표를 한 성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왜 하필 부산일까? 물론 뭐 다른 지역 가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총선 막판에 가장 소위 말해서 이슈가 된 게 과거의 텃밭이었던 PK가 지금 위험하다.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산에 가서 사전 투표를 해야 됐냐. 또 가서 뭐 조용히 투표만 했다면 일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네.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습격 사건 그걸로 논란이 됐던 부산대병원의 이 외상센터에 굳이 또 거기에 방문을 해가지고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는 걸 두고 그게 소위 말하면 전임 대통령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맹비난을 했었는데 그러면 전임 대통령은 선거 지지운동하면 안 되고 현역 대통령은 선거운동해도 됩니까? 너무나 내로남불도 너무 심하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한 달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소위 그 민생 토론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각 지역의 공약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건드렸는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부산 방문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사전 선거 운동적인 그런 토론회를 벌인 적이 없다. 좀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이 좀 많이 넘고 있다 지금 정권 소위 그 선거운동 개입이 선거에 개입하는 게 좀 그런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격전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경기 화성을 격전지 중 하나로 최근에 또 부상하고 있는데 원래는 후보 간 이 격차가 더블 스코어였다가 한 달 사이에 좀 한 자릿수까지 줄어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3월 15일에서 16일에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46.2%,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20.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23.1%, 3월 15일에서 16일에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자, 이후에 조사된 4월 2일에서 3일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43%,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1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3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달 사이에 공영훈 후보는 3%포인트 정도 변화가 있었고 한정민 후보가 20.1%에서 17%로 조금 떨어진 반면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그 이전에 23.1%였다가 31%로 오르면서 후보 간 좀 치열한 양상을 보이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경기 화성을의 승패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뭐 승패 예측 어려울 수 있겠는데 네. 저는 그래도 아마 공영훈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네.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훈 후보가 이렇게 고전하는 건 아마 공영훈 후보가 기업체 사장을 하면서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관리를 좀 더 잘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아들과 딸에 관한 이게 불법은 아니죠. 부동산 증여 관련한 문제가 공정과 상식에 민감한 20, 30대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좀 심리적인 피해를 줬을까. 그러니까 댓글 보면 자기는 군대 제대할 때 아버지가 삼겹살을 소주 사줬다고 하는데 공영훈 후보는 아버지가 30억대 성수동 건물을 선물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서민정당,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정당이었는데 후보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저런 표심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아빠 찬스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좀 승리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이준석 후보가 많이 따라붙은 배경은 최근 일주일 동안 민주당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는데 그것의 최대 수혜자가 지금 됐어요. 네.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후보 역시 토론회에서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간 지역 토론회에서 TV 토론 과정에서 공영훈 후보를 막 몰아붙였는데 이 부분에서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했다고 봐요. 여기까지 쫓아온 거 굉장히 사실은 개혁신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늦었다. 이게 좀 추격의 모양새가 많이 쫓아오긴 했지만 이제 4일 남은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역전할 수 있을 정도의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역전에는 늦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창환 장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